올해 제1회 김구영 문학제가 올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정말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여러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구영 문학제는 김구영 시 문학상 시상식과 김구영 문학 세미나를 중심으로 리토피아 문학상과 리토피아 시인상을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시노래 공연을 묶어 김구영 문학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김구영 시인에 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두 분의 연구자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김구영 시인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앞에 계시는 두 연구자분들이 말씀을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김구영 선생님의 시 이론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구영 시 전문가들입니다. 민명자 교수, 여러분에서 이제 여기서 민명자 교수와 바로 옆에 계신 장희지 시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명자 교수는 서울 출생으로 2002년 개간수필로 등단했습니다. 2007년 문학마당으로 평론을 또 쓰기 시작했으며 저서로는 김구영 사상과 시시평 이런 아주 주요한 저서들을 또 남겼습니다. 그 옆에 계신 장희지 시인은 2000년 현대문학 시인 추천으로 시 등단을 했으며 시집으로 안국동 우릉상자가 있고 현재 그 젊은 시인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시부터 우선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시집 시는 그 1936년도부터 1971년도까지의 작품 총 156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집 시에는 한시풍의 시, 그 다음에 이제 시조 형식의 시, 산문시, 여러 그 장르의 시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문시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를 김구영 선생님에 있어서 산문시의 시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43년도에 산문시를 시작을 하셨는데 1962년도까지 총 74편의 산문시를 쓰셨어요. 그 가운데서 58편이 1950년대에 창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복잡한 시대에 어지러움 속에서 산문시로밖에는 당시의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가 코앞에 있는데 그 선배들이 산천초목과 자연만 노래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산문시 형식은 현실 참여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형식의 서술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인 같은 경우에는 원고지 한 130매, 그 다음에 꿈의 이상은 135매 정도가 됩니다. 200자 원고지로 계산할 때 그렇게 본다면 웬만한 단편소설 한 편 분량이 훨씬 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소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어떤 고도의 상징과 어떤 치밀한 구성을 통해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상실되어가는 인간 정신을 고발하시고 또 현실에서 어떤 물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화 구현의 과정을 성찰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집시를 정리를 한다면은 당시에 많은 시인들이 어떤 직설화법으로 1950년대 참상을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은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상징과 은유로서 문학적 형상화를 이뤄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내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구조를 통한 서술시는 장르 해체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고 계시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제 화자를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을 하시는데 1950년대에는 1인칭 화자가 아주 많이 쓰입니다. 주관적인 그 정서에 함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산문시를 택함으로써 어떤 종결어미, 서술형 종결어미를 택해서 주관적 감정을 희석시키셨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산문시 선택은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어둠의 심상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는 선생님의 어떤 개인사적인 그런 삶과 죽음의 문제, 또 당시에 암울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신화적 상상력과 환상 구조가 매우 돋보입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뱀을 통해서는 어떤 그 욕망의 구조가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아리나 처녀 수태 모티브를 통해서는 뭐 현실과 이제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탄생 구조, 또 동화적 상상력, 그로테스크 이미지, 변신 모티브 등을 통해 가지고 그 현실과 자기 극복의 어떤 의지를 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곡으로 들어가면은요, 구곡은 1960년대 그 선생님 시의 특질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1960년대부터 연작 장시를 쓰기 시작하시는데 이것은 아리랑과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구곡, 송백팔, 국어는 3부작이라고 하셨고요. 이거를 합치면은 아리랑이고 30년 계획을 잡고 10년마다 집중적으로 일부씩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시들에서는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칭의 경우에도 나에서부터 우리나 그들이라는 시어가 가장 많이 쓰였고요. 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월남 여자와 놀았다가 영창에 들어앉은 뭐 정하사, 또 대모에서 아들을 잃은 최하사, 뭐 서독 광산에서 죽어온 그 뭐 이학사. 그래서 이런 이학사, 최서장, 뭐 정하사 이런 그 인물들은 1960년대 우리 민중의 초상을 대신하는 그런 기표들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곡의 의미 전개는 어떤 진리로서의 노래를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1곡에서부터는 그 맹인이 이제 어떤 그 개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을 쭉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리랑과 연관돼서 보면은 6곡 같은 경우에는 유마거사를 언급을 하셔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어떤 그 중생의 그 구제를 위해서 고민하듯 선생님께서는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민중의 연민을 표출하느라고 이제 많이 애를 쓰셨는데 저는 이것을 그 불교에서 동자가 소를 찾아서 그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시무도하고 같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초현실주의와 그 선시적인 방법인데요. 초현실주의적인 방법이 드러나는 것은 오브제, 뭐 대페이즈망, 대화의 파편화, 자동기술법, 언어유희 같은 그런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어떤 선시적인 오도.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서 선시적인 인식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초현실주의와 관련해서 일본 문학을 통해서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었는데 그 후에 엘리아르나 디스노스 등의 글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현실주의나 선시적인 것은 어떤 부정을 통한 회의, 그 다음에 긍정으로 가기 위한 어떤 내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백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송백팔은 전집에서 세 번째 시집인데요. 송 1부터 송 108까지 쭉 108 그 편의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1971년도에 창작을 시작하셔가지고 80년도에 연재를 끝내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1970년대에 선생님의 그 시 세계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부터는 말씀과 부처 그리고 어떤 그 긍정적인 세계, 송찬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말씀이라 그러면 단지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바람, 돌, 뭐 이런 자연이나 피리, 노래, 편지, 부처와 같은 그 상징과 은유 기호로다가 이제 표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쓰이는 시어는 손과 합장입니다.
예, 소는 어떤 불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 상징적 기호로 쓰이고요. 합장은 어떤 세계의 통합과 새로운 세계의 창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맞춰서 그 소홍찬을 하는 그 실천적 행위는 서용문화, 영산회상 같은 그 춤과 노래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의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김구용 씨를 나래시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불교시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후배 시인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글을 이걸 다 보낸 다음에 심심해서 그 김수용 전집을 좀 뒤져봤는데, 김수용 시인이 그 60년대 쓴 월평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김구용 선생하고 송옥 선생을 그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이를테면 여기서 이제 그 송옥 선생을 제가 김수용 선생과 같이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김수용 시인이 어떻게 썼냐면은, 이를테면은 이 60년대 슈르게가 김구용도 있고 송옥도 있다. 근데 송옥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T.S. 엘리엇 계열 같은 것들도 시험했다가, 또 나중에는 순수 서정도 썼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 양자의 실험이 오가면서 한쪽의 실험의 성과를 다른 쪽의 실험에 가져오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뭐 진정성이 있느냐, 만약에 진정성이 있는 실험이라면은 시인이 하나의 실험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나의 실험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얻었다면 그 얻은 것을 토대로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김구용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60년대 그 이를테면 월평에 쓴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김구용은 슈르로 갔는데 내가 아는 한에는 슈르에서 다시 순수 서정으로 돌아오진 않았다. 그런데 이를테면은 서정에서 가졌던 것들을 이 슈르 쪽의 실험에도 가져왔다 하는 쪽의 얘기거든요. 이를테면 자기 실험에서 얻은 것들을 던져버리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하는 쪽에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김수용 시인이 비판하는 것처럼 송옥 선생의 시를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또 이를테면 송옥 선생도 그 나름대로의 한국 시 발전에 그 이바지한 게 있다, 이를테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구용 선생 쪽의 얘기는 참 지당하다 하는 쪽에 이제 이 감상이 있습니다. 이 민명재 선생님께서 자세히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이를테면 산문시 쪽이라든지 기존의 장시의 그 김구용 씨의 대표적인 모티프 중에 수인 모티프가 있는데, 이를테면 수인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뭐 이런 모티프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그 후배 시인들은 이를테면 실존주의 영향이 아닌가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 방학 중에 그 금강경을 읽으면서 오가해 쪽을 봤거든요. 근데 오가해 쪽에 해 쪽을 보니까, 금강경 쪽이 아니라 해를 보니까, 이를테면 육식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인간이 육감인 6가지 감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은 불교의 경전에 이 육식이라는 것이 도둑이라는 거죠. 이게 이를테면 깨달음을 방해하는 감각기관이 깨달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오가해에 보니까 그걸 육적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도둑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김구용 선생의 그 산문실에 나타나 있는 수인이라든지 육적이라든지 적이라든지 하는 이런 모티프들이 이 가령 이 불교적인 육식이라든지 육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온 게 아닌가.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김구용 선생의 그 불교적인 깊이 이런 것들은 만년에 나타나는 국어라든지 뭐 송배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비로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이 50년대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쪽에 이제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슈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 성과를 못 얻었습니다만, 진짜 슈르는 아까 민명재 선생님 여러 가지 기법을 열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기법 가지고 초현실주의를 얘기한 쪽은 필연적으로 다 실패한 게 아닌가. 하나도 초현실주의 기법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한 시인은 우리 시사에는 없는 게 아닌가. 그 반면에 김구용 선생은 그 기법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쪽으로 그 소화를 잘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김수영 쪽이 이 송옥 선생보다 김구용의 시를 좀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쪽에 이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넷이라고 합니다만은 진짜 알지 못하고 쓰는 그런 사기시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 소화하고 자기가 쓴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또 불교를 그만큼 체득하고 있었던 분이 쓴 시가 아닌가. 그래서 나넷이라고만 하면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로 나넷인 줄 알고 안 읽습니다. 후배들이 안 읽어요. 나넷이라고만 안 읽으니까 쉽다고 해야지 읽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종교시적인 불교시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불교시라고 하는 관점은 뭐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부정할 수가 없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맹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시라고 하면서 이 종교시니까 가령 이 60년대 참여라든지 뭐 70년대 뭐 민중운동이라든지 민족담론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쪽에 그래서 극히 그 개인적인 독야청청하고 득도를 따라간 건 무슨 선시인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또 이번에 다시 방학본을 읽어보니까 종교적인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냥 내가 혼자 깨달아가지고 이 속세를 떠나겠다. 이를테면 피안으로 넘어가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부처가 아니라 깨달아가지고 이 중생을 구제하는 이를테면 대승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완전히 사회와 무관한 게 아니더라. 가령 제 발제문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구곡에서도 이를테면 역사라든지 일제시대 때 그 부도 하역 노동자의 삶이라든지 또는 60년대 그 데모대 행렬이라든지 또 이를테면은 구한말에 그 외장한테 겁탈당하는 여성이라든지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구곡에 다 열거를 해놓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아무도 흉내 못 낸 게 아닌가. 단순하게 그 선시가 아니라 이런 근현대사의 질곡을 다 담아냈더라. 또 60년대 그 데모대 행렬을 그리면서는 그 근현대사의 우리 민족이 이를테면 그런 질곡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정치의 후진성 이런 것들을 근현대사의 질곡과 나란히 그린 시인이 이제 이 구용이 아닌가. 그런 쪽에서 참 이번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종교시면서도 종교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금강경의 구유정거에 나와 있는 이 국어입니다만은 이 국어라는 것도 단순하게 비상처 비비상처에 도달하는 그걸 초월하는 그런 쪽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집안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7고, 8고, 9고에 가게 되면 통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만년에 민명재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년에 우리 민족이 참 앞으로 살아갈 길이 통일된 조국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메시지를 후배들한테 또 후손들한테 남겨준 게 아닌가. 후손들한테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씀 많이 한다고 제자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또 새삼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오히려 구영 선생님 뭘 저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주제 넘게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을 만들어준 리토피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한 권정일 시인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김구영 선생님 그 천거로 시단에 와서 아주 보람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이제 10년인데 돌이켜 가만히 보면은 제가 느끼는 김구영 선생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그 경계랄까 이걸 굉장히 넓혀주신 분 아닌가. 구영 선생 시 속에는 문학의 모든 장르가 다 소화되어 있습니다. 소설적인 요소도 있고 희곡적인 요소도 있고 비평적 산문 요소도 있고. 근데 요즘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그 종교적인 거, 철학적인 거 여러분도 요즘 보시면 알지만 거의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철학 종교가 다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시루다가. 그게 경계가 이루어질 문제냐 말이죠. 이래갖고 요즘 보면 그 대가들이죠. 철학계 대가, 종교 대가들이 진짜 대가들은 시주로 많이 귀유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용선 선생이 그 살아도 술자리에 그런 말씀 잘하셨어요. 사단 칠정이라는 말 많이 했어요. 사단은 사실 철학 종교에서 많이 하죠. 거기까지는. 과연 칠정을 다뤘는가? 칠정이 동원되지 않은 인식이 참된 인식일 수 있는가? 저는 그 인식 방법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존재론적 방법에서 봐도 그렇고 참 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영 선생이 글을 보면 국어까지 전부 거기에 어떤 감정 속에 젖어 있지 그렇게 논리적인 추론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해서 참 큰 시인이죠. 이런 시인을 이제 10년 지냈는데 리토뼈도 열사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떨어지죠. 이걸 기해서 이렇게 큰 상을 만들고 참 앞으로 제2의 도약이랄까 이런 계기를 삼은 장정권 시인은 아주 참 멋쟁이고 장하고 참 아주 용감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장정권 선생을 도와서 이제 이끌어온 리토뼈의 여러 그 스태프들이죠. 필진도 그렇고 가령 운영위원들도 그렇고 후원회도 그렇고 또 그 아주 착실한 독자들도 그렇고 모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상한 분의 그 수상소감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는 그 뭐 성공한 시인이 될 생각은 없고 시를 쓰는 그 자체를 충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가 되겠다고. 너무나 구용 선생답습니다. 이런 좋은 분을 선정해준 우리 선발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구용 시문학상이 탄생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구경욱 여사님 그리고 또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김구용 시문학상은 일체가 구경욱 여사님을 비롯한 가족과 후원단체, 후원자의 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가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길들이 주마등같이 밀려오고 그리움과 못다한 이야기가 가슴이 가득히 차오릅니다. 그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를 붙들어 보려는 나의 무지가 그를 많이 방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시는 무한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문학에 대한 애정은 마치 숙명인 것처럼 다른 것에 눈뜰 여백을 주지 않고 한국인의 핏줄과 운명과 정신과 같이 있었습니다. 다감하고도 고독한 천성이 그의 문학의 토양이었으며 문학이 그를 지탱해주고 구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가 가신 지 10주기를 맞이해서 그의 문학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과 그리고 미래의 한국문단의 별들이 그를 다시 불러보며 그의 문학과 사상이 우리 한국문단에 어떠한 비료가 되었는지 살펴보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문단에 기여할 빛나는 시인들이 이 문을 통하여 줄줄이 나타나서 우리의 정신과 문학에 뛰어난 기여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용 선생님 댁을 자주 드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사모님께 맛있는 음식이랑 많이 얻어먹고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구용 선생님의 정신과 문학 그것을 깊게 영향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은혜를 또한 또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조금 갚아드릴 게 있다면 제가 요즘 그 현대시학이라고 하는 시전론지를 주관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써주신 창간제호 현대시학을 500호에 이르기까지 바꾸지 않고 그 글씨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인들이 자꾸 한글로 제호를 바꾸자고 하는데 저는 아주 그걸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현대시학이 나오는 그날까지 이 선생님의 제호는 그대로 쓰여질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선생님께 그 은혜를 크게 입고 있는 것 하나는 제가 건방지게 쓰고 있는 아호 경산이라는 아호를 선생님께서 주셨습니다. 구영 선생님이 그 정신적인 것, 또 문학하는 태도, 저는 그것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제가 문학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역사와 전통을 좀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기시고 우리 후손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될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기념 사업이나 그런 분들을 기리는 그런 행사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 행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김구용 문학제도 그런 우리의 과거의 소중한 그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 기념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940년대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이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다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의 기본서를 보면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재배분 하면은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말이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정치가 무엇인가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치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치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제 기능을 했는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삶의 진수를 형성하는 것은 문화예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권에 서울이나 대구동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많고 여기에 알맞는 그런 문학도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리저리야 인천이 대표하는 좋은 문학지 한양 박사님 가장 기대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1회 교육문화상 강아지 수상상 이렇게 계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문학상이 많습니다만은 정말로 가볍고 보안 있는 그런 문학상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학상은 우리나라 어떤 문학상보다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더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발전하리라 믿고 저도 미래문학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장지 시인이 김구영 선생님에 대한 시세기를 원고를 넘기고 나서 또 이제 다시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이 났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또 뭐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또 그 다른 생각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그 김구용 선생님의 시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넓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시세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쪽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문학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또 선생님이 삶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지사적이고 고결하고 선비 정신이 넘치게 올곧은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영 선생님이 문학을 이 땅의 어떤 문인들보다도 맑은 문학을 하셨던 선생님이 아니신가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집니다. 아마 김구영 선생님의 시세계가 오늘 김구영 문학재를 시점으로 해서 보다 넓고 많이 발전되리라고 하는 기원 아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회 김구영 시문학상은 심사를 이 자리에 계신 박지천 시인 그리고 리토피아 주관이신 장정권 시인 저 이렇게 셋이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심에서 올라온 것이 4권의 시인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작품을 놓고 그 심사위원들은 대강의 심사에 대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학상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무슨 정실이라든지 무슨 인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작품을 이주로 해서 주는 것보다 이제 또 다른 면을 이주로 해서 이제 상을 받고 끝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김구영 제1회 시문학상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것을 단호하게 구영 선생님이 정신을 받들어서 단호하게 배제하고 하자 이런 쪽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 예로서 심사 과정에서 가령 대학에서 저에게 시를 배운 그런 분의 시집도 올라왔어요. 최종심에. 그래서 제가 해를 거듭하면서는 모르되 처음 시작하니까 제 스스로가 거론치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예심을 보시는 분들이 이번에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심위원을 통해서 최종심에 올라온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일컬으면은 시상이 안 되면은 심사평에서 거론치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어도 김구영 제1회 시문학상을 거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 해서 거론조차 안 해서 처음으로 이제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시집의 작품을 읽어봤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서는 아마 이 시인이 제가 처음으로 이름을 들어보고 처음으로 이제 본 작품이기 때문에 좀 신비스러운 감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분의 작품보다는 상당히 실험 정신도 있고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쪽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권정일 시인으로 정했습니다. 문학상에서 처음으로 수상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한 어떤 행운이 있어야 첫 수상자가 아닌가 이런 쪽의 생각이 들고 또 첫 수상자일수록 무엇보다도 잘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다음에 수상자도 좋은 수상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쪽의 생각이 듭니다. 가령 저희 은사였던 김구영 선생님은 현대문학상의 제1회 수상자였습니다. 현대문학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한국문학상에서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공정하게 상을 주는 상이 하나고 또 대한민국의 문학상에서 가장 그 전통이 깊은 상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정일 시인에게 그 김구영 선생님의 어떤 그 시세계를 김구영 선생님이 문학을 좀 닮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김구영 선생님이 시를 모방하거나 닮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구영 선생님이 가졌던 어떤 삶의 어떤 그 깨끗한 면들이라든지 실험 정신에 가득 찬 것들을 닮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이것으로 이제 끝이면서 심사위원들은 권정일 시인이 앞으로 좋은 시를 쓰리라고 보는 확신에서 이번 수상을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끝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구영 시 문학상, 권정일 시인, 시집 수상한 비행법. 위 시인의 시집 수상한 비행법은 치열한 창작 정신과 실험성이 돋보여 김구영 시인의 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본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분심 강훈식, 박재천, 장종관. 2011년 2월 26일 개근 리프피아 주간 장종관. 김구영 시문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호.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상금 수여드리겠습니다. 상금은 구경옥 여사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예, 상금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주십시오. 네. 권정일 시인은 저 옆에 그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961년 충남 서천 출생입니다. 1999년 국제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시집 마지막 주유소 수상한 비행법 산문집 치유음악을 발간했고 2009년에 이미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 작가상으로 그 시적인 역량을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수상자 오늘 영예 수상자인 권정일 시인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들이 많더군요. 덩달아 시에게도 오늘은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 그러나 시는 착하거나 아름답지만은 않더군요. 수없이 저에게 질문하면서도 시 속에, 시인들 속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가장 화려하게 바로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아픔인 것이 시이고 시인이고 사람 사는 일이었지요. 김구영 선생님은 글에서나 삶에서나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의 제1의 독자로서 제1의 수상자로서 끝내 시인으로 남기를 원했던 선생님처럼 저도 끝내 성공한 시인보다는 시 쓰는 걸로 충분한 선한 시인으로 남겠습니다. 푸를 노란 밀초에 켜놓은 뒤 푸른 향을 올리고 정화수를 바치니 악마를 잡으러 산 너머로 갔어요. 순이는 베개만 업으면 모래로도 만난 밥을 지어줍니다. 어린이나라는
먹어야 살죠. 근데 사람만이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먹고 삽니다. 심지어 약식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생명은 먹어야 삽니다. 현재 김승기 시인이 등단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떠한 시적인 고민과 고뇌를 하고 있고, 이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의식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상당히 시적인 철학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시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는 두루 작품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미학적인 특징들은 올 신년 봄호에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한 심사평 마쳤습니다. 유인 시인이 2010년 한 해 동안 발표한 작품들은 한결같이 실적 성취다 이렇게 평가되어 한국 시단의 자리매김이 확보한 바 본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는 저를 수여합니다. 수상자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철저했나 그런 부끄러움이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인데 리토피아 문학회에 제가 2003년도에 등단을 했는데 제 앞에는 여러 선배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건너뛰어서 제가 받게 되는 이런 자리를 갖게 됐는데 그건 좀 처음에는 조금 제 상이 아닌 것 같아서 좀 고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받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성대한 구형문학제를 통해서 우리 구용 선생님이 다시 조명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10년 상반기, 하반기, 2011년 상반기 리토피아 시민당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김춘, 전선자, 고은산, 원성, 정치산 시인 축하합니다. 시상은 상임 고문이신 강우식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시인은 천선자 시인입니다. 다음은 2010년 시군은 고은산 시인입니다. 다음은 2010년 시군은 권성 시인입니다. 다음은 2011년 시부문 정치산 시인입니다. 다음은 2010년 수필부문 박예송입니다. 유해영 시인의 시집 풀잎처럼 나는, 이종모 시인의 시집 제 몸이 통로다, 손재섭 시인의 시집 오 벼락 같은 축하합니다. 하두자 시인의 시집 불안하게 들키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썰물이며 빗볼로 흐르기 때며 언제나 떠오는 하나. 제가 이 시 노래를 처음 작곡한 노래가 이 김승기 시인의 바닥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또 상까지 받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김승기 시인의 바닥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네가 있었어. 너를 본 적은 없지만